자가 조직으로서 굉장히 좋은 재료이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하게 된 성형외과 코디 지코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원장 민희지 원장입니다. 성형외과 코디네이터는 병원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죠? 네, 저는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상담 준비 및 수술 준비, 사진 촬영, 귀가 안내 등 주의사항 안내, 그리고 콜센터가 바쁠 땐 콜센터 지원도 가고 있어요. 와, 코디네이터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되네요. 오늘은 민 원장님과 함께 호성형에 사용되는 자가역 조직층 늑연골에 관해서 자세하고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늑연골이라고 하면 호성형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 중에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원장님, 우선 늑연골은 정확히 어떤 거죠? 연골은 쉽게 물렁뼈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리 늑연골은 가슴뼈와 갈비뼈를 이어주는 부분에 있는 연골입니다. 이 늑연골은 자가 조직이기 때문에 이물 반응이 없고요. 또한 양도 많고 비교적 튼튼하면서 이식 후에 흡수가 되지 않고 호성형할 때 코끝과 콧대 모두 사용이 가능한 좋은 재료입니다. 가슴에서 떼어낸다고 하셨는데요. 네. 구체적인 위치와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네, 갈비뼈는 한쪽에 12개가 있어요. 위에서부터 번호를 매기는데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우리 갈비뼈와 가슴뼈, 흉골이라고 그러죠. 그 두 부분이 만나는 그 사이에 연골이 있어요. 채취 부위는 물론 병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우리 코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5번이나 6번 연골을 사용하게 되고요. 콧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5cm 이상 정도의 길이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7번에서부터 9번까지의 늑연골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늑연골을 떼게 되면 상처가 남겠네요, 원장님? 연골 채취를 위해서는 필요한 양에 따라서 대략 한 2.5cm에서 한 3cm 정도 절개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흉터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끝에 늑연골을 사용할 때는 흉터가 그래도 제일 잘 보이지 않는 우리 가슴 밑 여성분들의 기준으로 가슴 주름선 밑에 맞추어서 5번이나 한 6번 연골을 사용하게 되고요. 콧대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코 길이 때문에 길이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아래, 가슴 아래쪽에 흉터가 생깁니다. 또 그리고 흉터뿐만 아니라 늑연골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전신 마취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늑연골은 코성형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또한 반드시 또 늑연골을 꼭 사용해야 되는 환자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개를 했기 때문에 상처가 남을 텐데요. 네. 그런데 가슴에 있는 연골이 없어도 위험하지는 않나요? 일단 채취 중에는요, 늑막이 손상돼서 잘못하면 기흉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신중하게 떼야 되고요. 일부분을 채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사실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제가 성형외과에서 일하면서 네. 늑연골을 사용해 수술하시는 환자분들을 봤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원장님, 늑연골을 많이 쓰지는 않죠? 처음 코성형을 하는 경우에 비중격 연골이나 귀연골에 비해서는 비교적 적은 비율인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재수술을 하는 경우만 따져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늑연골은 자가 조직으로서 굉장히 좋은 재료이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늑연골이 코성형 재료로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성형외과 의사로서 첫 번째 수술에 늑연골을 권유하기 힘든 이유는 아무래도 환자분들께서 부담을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담이냐면 첫 번째, 가슴에 흉터가 남는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성형 수술은 수면 마취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늑연골을 떼야 되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해야 돼요. 아무래도 전신 마취를 하게 되다 보면 수술의 규모가 커지고, 수술의 규모가 커지다 보면 당연히 수술 비용이 좀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의 흉터와 또 전신 마취, 이런 두 가지의 부담을 환자분들이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로서 우선적으로 권유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증 늑연골을 쓰는 것도 대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기증 늑연골은 기증받은 늑연골을 항원항체 반응을 없애서 누구나 쓸 수 있게 그렇게 처리된 늑연골이거든요. 일부에서는 흡수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염증 반응이 생겨서 조직이 녹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자체로 흡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증 늑연골은 자가 늑연골에 충분한 대체제가 될 수 있고요. 하지만 기증 늑연골은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크기를 구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코끝에 쓸 수 있는 기증 늑연골에 비해서 콧대에 쓸 수 있는 그런 긴 기증 늑연골을 구하기가 좀 힘듭니다. 자가 늑연골을 콧대에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혹시 어떤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콧대를 자기 조직으로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겠죠. 콧대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기 조직으로는 엉덩이에서 채취하는 피부 조직인 자가 진피가 있는데요. 이 자가 진피를 사용하면 콧대가 처음에 넣었을 때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좀 흡수가 돼서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콧대가 오똑한 느낌을 주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싫은 분들도 늑연골을 사용하게 되고, 아니면 뭐 자연스럽게 많이 높이고 싶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늑연골은 채취할 수 있는 양은 많은 편이지만 전체적인 길이는 길지 않기 때문에 콧대를 많이 높이는 데 좀 제한점이 있습니다. 늑연골의 길이가 길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그럼 코가 작으신 분들한테 사용되는 건가요? 한국인의 경우 경험적으로 보면 늑연골을 떼었을 때 길이가 5cm 이상 되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물거든요. 늑연골의 크기가 체격이 크신 분들은 좀 더 크고 체격이 작으신 분들은 좀 작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를 많이 높이려면 콧대에 들어가는 재료의 길이도 좀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코 길이를 좀 재봐야 돼요. 실제로 G 코디네이터의 코 길이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코 시작점 조금 위에서부터 코끝 지점 바로 전까지 길이를 재보면 한 4.3cm 정도의 길이가 나오는데, 실제로 자가 늑연골을 조각해서 이러한 모양을 만들려면 5cm 정도 길이의 자가 늑연골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코끝 성형에 늑연골이 사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예. 우선 늑연골은 콧대보다는 코끝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코끝에 인공보형물을 넣기는 싫은데 비중격이나 귀연골이 부족한 분, 특히 많이 짧은 코인 분들은 비중격으로 충분한 높이와 길이 동시에 두 가지를 지지할 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늑연골을 이용해서 코끝 성형을 하게 됩니다. 비중격이 부족한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귀연골이 부족한 경우도 있나요? 귀는 양쪽이. 그렇죠. 양쪽이니까 충분할 것 같죠? 제가 비중격과 귀연골을 설명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귀연골은 부드럽고 좀 탄력이 좋지만 코끝을 좀 지지하는 힘은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아, 그렇네요. 제가 아직 그 영상을 못 봤었어요. 네. 그렇다면 비중격이 부족한 경우는 아마도 첫 번째 수술에 사용하고 재수술을 하는 경우겠죠? 일단 영상 꼭 보시고요. 네, 이전 코성형에서 비중격을 사용하신 분들도 있고요. 원래부터 비중격 연골이 많이 작으신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래서 코성형 후에 구축이 생겨서 들린 코라든지 짧으신 코가 되신 분들도 늑연골로 하면 염증이 적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중격 연골, 귀연골, 늑연골 같은 자가 조직이 염증이 적은 건 사실인가요? 네, 확실하죠. 자기 조직을 사용하면 인공보형물이라든지 아니면 기증 조직을 사용한 경우보다 염증이나 부작용의 확률이 현저히 적습니다. 특히 자기 조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늑연골이 다른 자가 조직과 비교해 봤을 때 장점은 뭘까요? 채취한 늑연골은 콧대와 코끝 모두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귀연골이나 비중격 연골에 비해서 단단해서 지지력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끝에 사용할 경우의 단점은 뭘까요? 단단하고 지지력이 좋다는 장점이 또 단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귀연골이나 비중격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인공보형물에 비해서 코가 아무래도 좀 많이 딱딱한 느낌을 갖게 되고요. 아무래도 움직임이 좀 자유롭지 않고 좀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늑연골을 사용하면 시간이 지나면 변형된다, 휘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늑연골이 변형되는 이유는 늑연골을 사용할 때 원하는 모양으로 조각해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연골의 바깥층인 연골막 밑층이랑 내측 연골 사이에 이 팽창력과 장력의 균형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좀 어렵죠. 그래서 수술 후에 늑연골이 뒤틀리거나 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어서 조각하는 것이 사실 기술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의 차이는 수술 후 몇 달 후가 아닌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수술 후 붓기가 빠진 몇 달 뒤의 모습뿐만 아니라 몇 년 후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의 모습까지 고려해서 성형을 해야 되겠죠. 네, 오늘은 코 성형할 때 사용되는 자가 조직 중 하나인 늑연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늑연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 정리 부탁드려요. 오늘 살펴본 늑연골은 코 성형에서 사용되는 재료 중에서 첫 번째로 권해드릴 수 있는 선택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전 수술에서 인공보형물로 인한 부작용을 겪었거나 아니면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반드시 늑연골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 성형 후에 염증으로 인한 구축이 심했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인공보형물로 인해서 또다시 염증 재발이 예측되시는 분, 아니면 이미 구축이 많이 진행된 분, 그래서 튼튼한 지지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가 늑연골을 사용해서 수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사용되는 재료들은 다 이유가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코 성형에서 사용되는 자가 조직인 비중격 연골, 귀연골, 자가 늑연골 모두 배제할 수 없는 좋은 재료는 분명하고요. 하지만 또한 각각 모두 또 한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코의 모양과 원하는 모양에 맞춰서 1차적으로 자가 보형물을 고려해보고 또 2차적으로 기증 조직이라든지 인공 보형물
부분들도 모두 고려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코성형에 사용되는 자가조직층 뇌경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재료로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 원장님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코성형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 바래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